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며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1m를 초과하며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7중 대형 추돌 사고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4시간 운행 후 30분을 쉬도록 하는 사고 예방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매해 120여 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서 쌀 대신 전기 농사를 짓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사+ 취재진이 삼양식품의 지난 수년치 내부 구매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일부 라면 원료 등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부산 송도 암남해변에는 이렇게 40년 전부터 해산물을 파는 해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구청이 철거를 통보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장마가 뒤리라던 올해 장마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임진강의 수위도 올라가면서 하류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한월 기자,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댐 수문을 개방한 상태라고 하던데 그 뒤에 지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보이긴 하는군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군남댐은 13개 수문 중 7개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살이 일으킬 정도로 물이 방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물길을 따라 10km 위쪽에 위치한 필승교의 수위가 오후 7시 현재 1.3m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필승교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첫 번째 다리로 임진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다리인데요. 평소 수위인 0.2m에 지금 6배 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군남댐의 수위도 평소보다 3m 정도 높은 26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평소 수위가 0.2m라면 뭐 개울물 정도 수준인데 그게 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비가 또 계속 올 테니까 그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야영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피령이 내려진 모양입니다. 아무튼 필승교 수위가 올라가면서 임진강 하류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내려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영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내려진 거죠. 낚시하는 분들이나. 네, 맞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1m 위로 올라가자 국민안전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준비 단계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홍수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7.5m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하류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일대의 피서객 등에게 긴급 대피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보 대피 방송도 그제부터 30차례 가까이 이뤄진 상태인데요.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과 피서객, 특히 피서객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모두 대피한 상태라고 안전처와 해당 지자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오전쯤이면 비가 그치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봅니까? 기상청에서는 언제까지 어느 만큼 비가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한 몇 시간 정도 잦아들었던 비가 지금 이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레이더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가득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도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최고 80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아침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 한 고비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보대로 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연일 강타하면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에 다리가 주저앉는가 하면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물에 잠긴 변압기가 폭발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세찬 비가 이어진 세종시 부강면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도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하천의 다리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한가운데가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멀쩡했던 도로까지 폭우로 맥없이 잘려나갔습니다.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인근 터널은 물에 잠겨 하천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주저앉은 다리가 통제되는 등 아직도 도로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을 뒷산의 큰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주택과 지붕을 덮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울에서도 비 때문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변전실 바닥에 빗물이 들어차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앞 도로가 폭우로 내려앉았고 구로에선 옹벽 붕괴로 주택 한 채가 파손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30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 무렵에 중부지방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안 그래도 막히는 월요일 출근길이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를 해제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0시 수도권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오늘 새벽 4시에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경기 시흥 33mm, 광명 30, 서울 여의도는 27mm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한참 동안 쏟아진 후인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광명에 50.5mm, 시흥에 47.5mm의 비가 쏟아진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의 호우특보 발령이 예보가 아니라 뒷북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많이 틀려요. 안 맞아요. 너무. 우리가 불편한 게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와서 또 우산도 그냥 놓고 올 때도 많고. 특히 올해 마른 장마가 될 것이라고 했던 전망도 빗나가 불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 이 정도 비가 내린 곳은 없으니 호우주의보 해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지성 호우가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예보 체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도심에서는 특히 빗물을 흘려보내는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다해야 침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우려에도 여전히 많은 빗물바지가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쓰레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가 막히자 내리는 비를 감당 못하고 물이 역류해 폭탄처럼 터져나옵니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광경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오늘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덮개가 덮여 있고 쓰레기가 막아 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빗물 바지가 쓰레기로 차 있어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빗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빗물 바지 안을 들여다보니 담배꽁초와 전단지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상가 진열대 등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안 쓰고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위생상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폭우 등으로 빗물량이 많아지면 물이 흐르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를 흡수할 흙이 별로 없는 도심에서 빗물바지까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빗물바지를 막아둔 덮개가 도심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자, 중부지방에는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경북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으면서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 밖에도 이번 장마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 도로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폭우가 거세졌다 잠잠해졌다를 반복하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서울에는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퍼부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북 포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수지도 하천도 모두 말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1.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폭우와 폭염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누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천과 춘천 등 강원 영서와 서울은 오늘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와 포항은 20mm도 안 돼 장마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날씨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동과 서로 길게 걸친 상태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는데 올해는 유독 중부지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 전선을 시옷자 모양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반면 이 남서풍을 몰고 온 비구름대가 소백산맥에 가로막히면서 동쪽 경북 동해안은 비는 없고 뜨거운 바람만 부는 일종의 팬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빗소리에 놀라 잠을 설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처럼 올해 장마의 또 다른 특징은 야행성이란 겁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도 서울 도봉구에는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밤만 되면 빗줄기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낮 동안 유입된 수증기가 밤에 상충부로부터 빠르게 식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년에도 장마 기간엔 밤 강수량이 더 많긴 했지만 올해는 중부지방에 이런 현상이 심해져 체감도가 더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 제때 대피를 하지 못하거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의원의 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5월 6일에 이 전 의원이 이미 제보 내용의 조작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상황을 알아보고 정치권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은 추가 소환자 없이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준비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오늘 하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조작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검찰 관계자가 직접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강조했을 만큼 많은 준비를 통해 심사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영장에 이 전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점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에 전달하고 당이 이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에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한 다음 날인 5월 6일 이유미 씨가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전 의원에게 확인해주면서 조작 여부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문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한 내용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이번 건만 잘 해결이 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유미 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가 이유미 씨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법원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인데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검찰 수사 방향도 물론 달라지겠죠. 네, 일단 검찰은 당시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을 이번 주 중에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의 재소안에 대해선 조금 더 있어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당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일단 검찰은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이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당초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특검까지 같이 하자고 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물러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서 씨 영장이 청구되면서 국민의당이 다시 같은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 공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민주당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부와 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국민의당 주비기 정치 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느냐,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력에 휘둘리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제보 조작 사건뿐 아니라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 조작 이 사건 두 사건은 이제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 공개 직후에 당 일각에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함께 특검을 하자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국민당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전환을 시키기 위한 술수로 특검 주장을 한다 하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사가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자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특검을 요구한 가운데 특혜 취업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정조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중에 사실을 왜곡하는 건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등을 이번 주 중 재소환해서 당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국정원의 과거 정치 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루어진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특정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당시 언론 담당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2015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당시 행위는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른바 논두렁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는 해당 사건을 한 개 팀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국정원 내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언론사 담당관들을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도 국정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F는 해당 사건이 8년이나 지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JTBC 취재진과 문자 대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 보도를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국정원 개입에 대해 조사하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적폐 TF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때 봐서 얘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15년 2월 한 언론이 이 전 부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논두렁 시계 보도의 국정원 기획설에 대해 JTBC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해당 언론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이 보도에 대해 술자리에서 비보도 전제로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 전 부장을 조사해 국정원 기획설에 대한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을 기존의 12가지에서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의 각종 의혹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세간에서 돌던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에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할 대상을 논의했습니다. 기존에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했던 사안들 외에 추가로 조사할 대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과 18대 대선 당시 댓글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직보했다는 의혹 등 12가지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개혁위는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한 사안들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문건이 발견되면서 증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여론조작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개혁위의 의견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확정해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혁위가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활동 기한 내에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소셜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에 나서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입니다.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5개월 뒤 총선에서 우파가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 장악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범여권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팔로워를 늘릴 것을 주문하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동원해 보수 진영의 의견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가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소셜미디어 개입 방침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이 국정원과 원세훈 전 원장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할 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유출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최후 진술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최후 진술을 포함해서 오늘로 예정된 마지막 재판일은 오는 24일로 한 차례 연기까지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원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며 주요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의 선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증거 기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최후 진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재판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작년에 봉평터널 사고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하루 종일 충격을 금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는 4시간 운전하면 30분 쉬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가 놀란 듯 갑자기 핸들을 붙잡더니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어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제 나들목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버스 사고 순간 모습입니다. 사고 버스는 승용차를 덮치고도 계속 달렸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승용차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졌고 결국 부부가 숨졌습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의 희생을 낳은 버스 운전기사 김 씨는 과로로 운전하던 중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음운전 탓에 벌어진 대형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봉평터널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기사는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졸음 사고로 매년 1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4시간 운행 후 30분을 쉬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푹 쉬었다가 일하면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또 회사도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우리 개인도 수익을 내야 되고 하니까.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2사람은 나들이에 나선 50대 부부였습니다.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키운 아들이 결혼해서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던 그런 상황이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59살 신모 씨 부부는 어제 오후 충남 부여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구입한 첫 차를 타고 떠난 나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순식간에 차를 덮쳤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30년 가까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봉제 일을 하면서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 12시에 끝나가지고 피곤하면 잠자기 바쁘지. 쉬는 날 조금 생기면은 한번 나가기도 하고. 외아들을 다 키우고 여유가 생기자 차를 샀고 이따금씩 부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소식 듣고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시니까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유족들은 버스 회사로부터 아직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날벼락 같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 혁신위원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태극기 집회가 의병 활동이라고 말했던 류석춘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당내 주요 인선 소식이 알려진 뒤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곧장 홍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 대표가 당내 사안은 비공개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당의 주요 당직을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홍 대표가 당 요직으로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장과 사무총장직에 측근과 복당파를 앉힌 것을 두고 친박계 지도부가 반발한 겁니다. 홍 대표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시켰지만 여기서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 대표가 임명한 강효상 신임 대변인의 논평을 비판했고 이에 강 대변인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대변인 논평에 박수를 보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고. 일각에선 정 원내대표가 강 대변인을 비난하면서 홍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는 의병 활동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냐고 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선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단체에선 잇따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현주는 의원직 사퇴하라!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동네 아줌마라며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한 이들의 숙련된 노동이 없었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은 내일도 도시락을 싸야 할 판이다.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직접 국민의당에 전달한 노동단체는 당 차원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사과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의원 측은 발언이 왜곡돼 전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질문에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10분 만에 신문이 끝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싶은 게 본심이지만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재판 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독대한 날인 지난해 2월 16일 오전에 최 회장과 직접 통화한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이 부회장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들도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처럼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이례적인 사태라며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 부회장과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최명성 변호사는 발가락을 찧어 통증 때문에 잠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오늘은 치료를 받고 내일부터 바로 출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은 최순실 씨 측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가 오늘로 99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간 셈인데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보석 신청을 계획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세간의 관심이 처음보다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재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꾸준히 이 공판 과정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루머 같은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오늘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청객도 전부 친박 세력들만 온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게 과거하고는 좀 이게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판이 자칫 그 대중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흘러갈 가능성조차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물론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도 할 겸 공판의 지금 그 과정이라든가 공판의 장면들이 어떤 것인지 또 오만 가지 또 루머도 있어서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다음 재판 때 오늘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조사를 하는 서중조사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예. 그만큼 하루 재판이 더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재판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믿으면 안 갑니다만은 일부에서 뭐 정신질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식사 30분 만에 식사를 요구했다거나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해명 자료까지 오늘 냈습니다. 예. 구치소 측이 해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예, 또 저희 취재진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발가락 부상이 매우 심각한지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불출석할 만큼 의료상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답을 듣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속 6개월을 넘기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보석 신청의 움직임이 보여지거나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예상과 얘기들이 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상의 보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등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의료 기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기록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희가 그거를 알 없죠. 수는 없지만 예. 그 구치소 내에서 어떤 의료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기록들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의료 기록은 뭐 국가 기밀이지만 제출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뭐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발언이었는데 예, 예.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은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까지 호소하면서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 김 전 실장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만일 이 상태대로 가서 만일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되면 10월 17일 0시 그러니까 10월 16일 자정이 되죠. 구속 기한이 끝납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7일은 유신이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1972년에.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유신 45주년이 된 날이기도 하지.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좀 날짜가 묘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날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바깥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세곡동이 됐죠. 자택이. 거기 머물면서 재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은 18가지 혐의 중 이 삼성 뇌물죄 그 한 가지 혐의에 관련해서만 증인 83명을 신청해서 11월 8일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구속기한을 넘겨 석방 상태가 되는 건데요. 예. 또 하루는 주 4회 공판은 연약한 여성이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예, 재판부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다라는 얘기를 첫 재판 때부터 매 재판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는 유영하 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읊어서 이 재판부가 기록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보통 1시간 내외로 하는 증인 신문을 4시간 하겠다고 하는 등에서 핵심 위주로 질문을 해달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예. 재판 3개월째인데 증거 동의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수백 명의 증인과 수많은 증거를 재판에서 모두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변호인들이 재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 4회 재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16일 자정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석방될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일단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경우를 보면요. 예. 대부분이 구속기한이 끝났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 기소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예. 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 이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는 혐의만 분리해 선고를 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한 뒤 나머지 혐의를 재판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곤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새로운 혐의 사실을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 얘기가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 태도를 보면 하다가 말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아도는 쌀 농사 대신 전기 농사를 짓자는 구상입니다. 조민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전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이되 현재 4.8%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탓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만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안은 농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 농지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했습니다. TF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년 600만 평씩 단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농지가 신재생 발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 농사가 본격화할 경우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 농사를 앞서서 시작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감귤밭을 태양광 설비를 갖춘 이른바 전기밭으로 만들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버려졌던 감귤밭에 태양광 패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무릉리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명 전기밭입니다. 33,000제곱미터, 약 10,000평 정도 규모인데요. 이 정도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8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에 감귤밭 등 버려진 과수원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보급됐습니다. 감귤 농사보다 태양광 전기 판매가 수익이 많이 나자 지난해엔 도가 직접 나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가가 폐원할 감귤밭에 전기농사를 원할 경우 업체는 5,000평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감귤 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감귤원 면적을 줄여줌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보존해주는 효과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태양광 전기 1,411메가와트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공급이 늘면 현재처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소 등이 태양광 전기를 기존 발전소보다 비싼 가격에 사줬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기농사가 수익이 많다는 소문에 제주 지역 태양광 사업 인허가 신청이 지난해보다 10배나 급증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난개발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24층 임대아파트 화재로 최소 80명이 숨진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런던의 유명 관광지인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빨간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건물 저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지붕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주변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쯤 런던 북부 캠던 록 마켓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4층 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70명이 출동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아 인근 밀집된 건물들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특한 상점과 식당들이 모여있는 이 시장은 주말이면 국내외 관광객 10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대형 참사를 면했습니다. 캠든 시장 지역에선 2008년과 2014년에도 큰 불이 나 영업이 장기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방화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화재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불안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제2의 국면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큰아들이 새로운 불씨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아버지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 측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정작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의혹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한간의 스캔들을 일축했습니다. Выборный процесс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Но что важно, это то, что мы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에게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냐고 2차례 압박했지만 강하게 부인했다고 트위터에 보란 듯 적었습니다. 추궁받은 푸틴이 스캔들을 부인한 만큼 의혹은 사라진 게 아니냐는 강변인 셈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러시아 측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대선 후보가 된 직후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를 만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나탈리아 베세니츠카야라는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이 될 정보를 주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사된 자리에는 트럼프 사위와 선거 캠프 주요 인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해당 변호사가 언급한 정보가 무의미했었다고 해명해 러시아의 개입 허용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사이버 보안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6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후 최장수 총리도 노리던 일본 아베 총리가 바닥 없는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5달 사이에 반토막 났고 도쿄 한복판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 부부의 사학 스캔들과 각종 의혹 감축이 측근들의 실언이 정권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6%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2월 66%와 비교하면 불과 5개월 사이 30%포인트 추락한 겁니다. 응답자의 49%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 68%는 장기 집권에 따른 교만함을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3%로 일주일 만에 5%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도쿄 시민 8,000명이 거리로 나섰고 오사카 등 곳곳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참패를 안긴 고이케 도쿄지사는 전국 정당을 준비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 새 과시가 잇따르면서 권력 누수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일정을 단축해 서둘러 귀국할 예정이지만 등 돌린 민심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성형수술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수술을 조금만 하면 더 좋은 술집에서 일할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대출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성형수술비를 빌려주고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체입니다. 47살 박모 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84명에게 5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특정 성형외과 하자고 조금만 고치면 더 좋은 술집에서 일할 수 있다고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8월 30일 날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가족 가슴에 대목 박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하면서도 성매매 사실이 알려져 처벌받을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도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경찰은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와 국립역사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시관과 별도로 접근성이 좋은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빠지더니 안전봉을 뚫고 카페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 55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매장 안에 있던 손님 35살 이모 씨가 다리에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때 본인 과실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 근거로 사고 크기와 횟수 외에 앞으로는 과실 비율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의 경우 현재와 똑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는 15일 터키 쿠데타 1주년을 앞두고 시민 수십만 명이 정의 장정이라는 반정부 행진에 나섰습니다. 정의와 법, 권리의 메시지를 외친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 동안 의회 정치의 정상화와 투옥 언론인 석방을 요구하며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25km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더운 장마철에 야구 선수들 희비가 엇갈립니다. 투수들은 울상이지만 타자들은 만세를 부르는데요. 장마철에 홈런이 많아지는 이유를 오광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아 나지완이 거센 장대비를 뚫고 큼지막한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두산 박건우가 밀어친 공은 외야에서 잡히는가 싶었는데 담장을 살짝 넘어갑니다. 무더운 장마와 함께하는 7월, 야구장은 홈런 이야기로 넘칩니다. 이달 들어 경기당 홈런은 3개가량으로 4월보다 1개 이상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에도 홈런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이었습니다. 그냥 뜬공인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한 홈런이 되는 건 요즘 날씨도 한몫합니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장마철엔 야구장의 공기 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공기 저항이 약해지고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늘어납니다. 미국에선 기온이 5도 정도 오르면 1m가량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구나 습도까지 높아진다면 공은 더 멀리 뻗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습해서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녹초가 되지만 그래도 타자들은 즐겁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시원한 홈런 한 방,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부산 송도 암남 해변에는 40년 전부터 해산물을 파는 해녀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면서 갑작스레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해녀들이 분주합니다. 무거운 납덩어리를 허리춤에 차고 해녀들의 상비약 뇌선도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은 한 발 흔들도 기도 땡기고 못 들어가.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 해녀들은 일단 누구를 물러놓고 다 먹어. 어구를 메고 바위 아래 바다로 들어가 숨을 헐떡이면서도 바위 틈에 성게를 줍고 돌멍게를 땁니다. 무태 다시 오르는 해녀들의 망태기가 두둑합니다. 바다에서 방금 나온 해녀분들의 망태기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산 돌멍게도 있고요. 그 귀하다는 빨간 해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에 힘입어 이곳 해녀촌 포장마차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케이블카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서구청은 갑작스레 포장마차의 철거를 통보해왔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40년 넘는 세월을 보낸 해녀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참 이거 철거하라 할 적에는 무엇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라면 갈 데가 없지. 다른 데로 해녀가 뭐 산으로 갈 겁니까? 해녀들은 이곳이 다른 불법 포장마차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세금도 우리가 내고 이거 우리가 보건증 전부 다 내가지고는 우리가 그것도 다 하고 합니다. 우리는. 예. 보건소에 가서 전부 다 지어가지고 하고 다 하거든요. 구청은 2000년 영업을 하면서 받은 각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철거할 경우 30일 내 자진 철거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겁니다. 철거될 위기에 처한 해녀촌 자리에는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이곳 서구공영주차장에는 이미 341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쪽 해녀촌 포장마차를 철거한다 해도 고작 20대가량의 차량만을 더 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청은 케이블카 개장에 맞춰 인근의 테니스장 2개와 게이트볼장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해녀촌 철거가 케이블카 회사를 위한 것이란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업체가 서구청에 해녀촌이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에 정비와 사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서구청이 적극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송도 케이블카의 허가 과정을 담당했던 황모 도시안전국장이 퇴직 후 케이블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회사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나 공간들을 다 지금 케이블카에서 내주고 있다는 거죠. 구청 관계자는 이번 철거 방침이 케이블카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암남 해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비슷한 부산 영도구 태종대의 해녀촌은 지난해 구청이 관광자원으로 삼겠다며 오히려 주차장 부지를 내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가자 암남해변 해녀촌에는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분명히 이게 한몫을 하고 있을 텐데. 구청은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해녀촌을 철거하는 이유로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주차 공간과 해녀촌 중 무엇이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추억에도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시락일 겁니다. 추운 겨울 당번 학생의 핵심 임무는 난로 위에 쌓아둔 도시락이 타지 않도록 고루 위아래를 바꿔 놓는 것이었고, 허기진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쉬는 시간 간간히 모두 먹어치웠던, 그렇게 도시락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락은 또한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서둘러 일어나 챙겨야 했던 아이들의 먹을거리.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기본이 2개였고, 아이가 서너시라도 있다면 아침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싸놓은 도시락통이 줄을 서 있었죠. 그것은 반복되는 그림자 노동.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학교 급식 전면 시행은 해방의 날이었고, 혹자는 도시락에서 해방된 날을 일컬어 여성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도시락은 또한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의 아이들이 때로는, 아니 사실은 거의 매일 서로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날엔 그깟 계란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층이 갈리고 남모를 열등감과 낭패감을 하루 한 번씩 겪어야 했던, 그래서 매일 노동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까지도 상처 입게 했던, 그러니 도시락이 없어지고 학교 급식이 시행됐다는 것은 그 모든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들의 끝없는 노동과 특히나 교실에서의 일어났던 계층의 갈등까지도 모두 공교육이 대신 책임져 주었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그 비하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늘 하는 일이고 그것도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뭉쳐진 이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서 상대를 없인 여긴다는 뜻이 필연적으로 강해지는 그 발언.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의 노동과 교실에서의 차별을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랑 세 단어로 비하되기에는 그들이 대신해준 밥짓기의 사회학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장맛비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제가 발송됐다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연천의 군난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유한우 기자, 중부지방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곳 수위의 변동은 없습니까? 네, 이곳은 약 1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제법 약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첫 남쪽 다리인 필승교의 수위도 1.3m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요. 평소 수위인 0.2m의 6배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7.5m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필승교의 수위가 오르면서 제 뒤에 있는 군남댐의 수문도 13개 중 7개가 현재 열려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는 계속해서 대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오는 겁니까? 네, 아까 일부에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적인 상황을 좀 보면 오늘 밤새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는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고요. 대구는 35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저기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비가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미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율이 42.9%로 예년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의 저수위는 172.5m로 예년 이맘때 평균치보다 4m 이상 높아졌고요. 또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댐은 저수율이 52.1%에 달했습니다. 한때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충남 예산의 예당 저수지도 물이 72%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서산과 전남 지역은 아직 조금 더 비가 와야 해갈이 될 전망입니다. 네,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1963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온 삼양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지난 5월에 삼양라면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올 들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라면값을 5%가량 올렸습니다. 저희는 삼양라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재료 납품 원가가 담긴 삼양식품 내부 거래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부터 유령 회사를 통한 통행세까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양식품의 수년치 내부 거래 자료입니다. 삼양라면에 공급되는 각종 재료들의 납품 단가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내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삼양식품은 라면 스프 원료는 와이더웨이크 홀딩스, 라면 포장지는 테라윈 프린팅, 라면 박스는 프루웰과 RER이라는 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삼양식품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나 부인 김정수 사장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회사들입니다. 삼양그룹이 이들 4개 회사에 몰아준 매출은 지난해에만 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체는 있는 회사일까? 삼양식품의 라면 스프 원료를 공급하는 와이더웨이크 홀딩스와 라면 박스를 공급하는 RER의 경우 둘 다 주소는 삼양식품 원주 공장과 같지만 전화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와이더웨이크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삼양식품에 확인한 결과 이들 회사 업무는 삼양식품이나 계열사 직원들이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RER 업무는 저희가 프로웰에서 하고 그쪽에 와이더 홀딩스라는 회사를 같이 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비싸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실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업체들이 공급하는 일부 상자 가격을 경쟁업체와 비교해봤더니 20%가량 가격이 비쌌습니다. 일부 야채 역시 20에서 30%가량 더 비쌌습니다. 중간에 이제 불필요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감을 주고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이제 거의 지분을 다수 이상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익을 얻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죠. 삼양식품에 라면 상자를 공급하고 있는 계열사 프로웰의 경우 장비가 낡아 상자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공급 업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다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프레임을 제기받죠. 박스 튼튼한 거 사용해달라. 프로웰 업체라고 딴데할 수 없다. 삼양식품은 이들 회사들이 기존 계열사가 납품하지 못하는 상품을 맡아서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유령 회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를 통해 일부 제품을 비싸게 납품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주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이호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삼양라면은 사실상 오너 3세인 24살 전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경 복무를 마친 전 씨는 13살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10년 만에 삼양라면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키운 건데요. 그런데 전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오피스텔로 이른바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삼양식품 오너 3세 전모 씨가 운영하는 SY 캠퍼스입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한 칸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SY 캠퍼스가 여기 맞나요? 네, 맞는데 거기 아무도 안 계시던데. 열흘 뒤 다시 찾아가 봤지만 수도와 전기 사용량 모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회사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예전 주소를 가봤더니 사무실이 아닌 건물 지하의 한 찜질방이었습니다. 전 씨 개인 회사이자 삼양식품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Y 캠퍼스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 씨는 이 회사가 보유한 내추럴 삼양 지분을 통해 부모와 함께 삼양식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삼양식품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보유 지분 가치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 씨가 SY 캠퍼스를 세운 건 2007년으로 당시 13살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당시 삼양식품은 라면 포장지 생산 부문을 분리한 후 전 씨 회사에게 넘겼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의 전 씨 회사는 설립하자마자 연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라면 포장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2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몰아준 것이죠. 예, 전형적인. 예. 이러면 이제 누구라도 이런 기회만 주어진다라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전 씨가 SY 캠퍼스를 통해 인수한 삼양라면 포장지 생산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2012년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매출 수백억 원을 올렸던 이 회사는 현재 포장지 생산과 상관없는 미용용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3호? 그게 드라이 롤 할 때 제일 무난하고 여기 미용실에 제일 많이 나가죠. SY 캠퍼스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씨는 17살이던 2011년 SY 캠퍼스를 통해 평창 올림픽이나 신제품 출시 같은 호재가 등장할 때마다 보유하던 삼양식품 주식을 사고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고 논란이 된 부분은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어제 그제 다 정리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나름대로 또 결산을 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그 결산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정재윤 기자, 한미 정상회담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쳤는데 모두 7박 11일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과,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걸 들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몇 가지 과제도 있긴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이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등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발언들을 끌어냈는데요. 예. 이번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어떤 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도권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이 G20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핵이나 이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이견차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그리고 중간에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이 이견차를 좁혀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어떤 그런 뭐 큰 반발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나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리 기자, 일단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 사진을 먼저 보시죠. 네. 러시아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앉아있는 게 보이죠. 네. 또 오른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왼쪽에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습도 보입니다. 이방카가 각국 정상들과 나란히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 딸이잖아요. 네.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공식 직함은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네. 네.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비공식 실세로 활동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네. 이후에 트럼프가 공식 직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인 겁니다.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의 말입니다. 대통령 딸이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것은 정상회담 의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 테드류 미 하원 의원의 말인데요. 폴 라이언 의장에게 외교위 내 자리가 빌 때 내 아들이 대신 앉을 수 있는지 문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습니다. 근데 이방카가 이렇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국 정상들 사이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 회담장에 트럼프가 있고 그 뒤에 이방카가 서 있는 네.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상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뒤에 배석자 자리가 준비됩니다. 다자 외교가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에서는 이 정상들이 상황과 일정에 따라서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주최국은 물론 정상들에게 되도록 자리를 지켜달라고 양해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다자 외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보통은 정상이 자리를 비우면 비워두지만 배석자가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외교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보통 각국 정상의 배석자는 장관급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베 총리 뒤로 아소다로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있고 그 뒤에 국무장관 대신 이방카가 있습니다. G20을 서울서 치른 전 외교부 관계자는 백악관 보좌관 직책이 정상들 자리에 대리 착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G20 회의는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 등이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보통 정상이 안 되면 재무장관이 참석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청와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에 대통령이 역할을 하러 나갔을 때는 모든 일정과 의제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들은 이 회의 참석 때 모범생들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가 트럼프 대신에 정상들 자리에 앉은 게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팩트체크 김지래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적재적소의 법칙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국민의당 대선 평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일 교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상품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안 후보자는 연구자나 사업가, 교육자가 적성이고 정치는 스마트폰으로 망치질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적재적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토론이 끝난 뒤에 무슨 얘기냐고 좀 물었더니 안 전 대표는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가 어울리지 링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치는 안 전 대표에게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노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나요? 좀 다른 토론자들 토론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 때도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 불만을 직시한 게 아니고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보이는 보수 진영의 표심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민심에 좀 둔했다라는 건데요. 일부 토론자는 최근 제보 조작 사건을 들면서 정계 은퇴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였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후보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토론 말미에 국민의당 한 의원이 발제문에는 숙고하며 해외 장기 체류로 돼 있는데 왜 발제문 내용대로 발제하지 않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 패배한 데다가 제보 조작 사건까지 나와서 신랄한 대선 평가 토론회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되면서 신랄해졌는데요. 안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 외에 두문불출했었고 소재 파악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전 대표가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발견됐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전 대표를 봤다라는 저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맞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논란이 됐다가 뭐 시계나 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른 사진과 비교하면서 본인이 맞다라고 됐는데 안 전 대표 측에서도 오늘 속초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정이지만 지금 속초의 맛집은 적시적소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기대 반, 우려 반, 혁신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자유한국당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와 기대가 반씩 같이 있는데요. 류 위원장은 한때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 일베를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는 게 다른 것일 뿐인데 대한민국 정통성 그 사랑하는 그런 지향 뭐 그것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베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조롱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폐륜이 많다라고 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은 국경 잠깐 프로필을 보면요.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기도 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지난해 가을에는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우파 인사는 맞는데 너무 우파다 뭐 이런 지적인가 보죠?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주도를 하니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또 류 위원장에게 이런 우려가 당내에 실제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파가 더 우측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류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혁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거의 그치겠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 팀이 좀 모처럼 나와서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